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으셨나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몸을 녹이는 게 최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어느 날 낯선 타인보다 더 무섭게 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돌아온 건 텅 빈 통장과 상처뿐인 한 어머니의 고백. 하지만 그 끝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통쾌한 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먹먹하지만 끝내는 속이 뻥 뚫리는 오늘의 사연. 지금 조용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6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맡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비가 많이 오네. 무릎은 안 쑤셔? 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여기가 시리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적막감이 감도는 이 30평 아파트가 때로는 무덤처럼 고요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띵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 다급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 냄새, 그리고 퀴퀴한 땀 냄새. 아들은 흠뻑 젖은 채 한 손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축 늘어진 5살 배기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있었고요.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그들은 마치 폐잔병 같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살던 전셋집 주인이 갭 투자를 하다 망해서 경매가 넘어갔고 당장 짐을 빼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데 딱 3개월만, 소송 끝날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밖에 더 있어? 민준이 봐서라도 제발 길바닥에 나 앉을 순 없잖아.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 핏줄인 손주가 비 오는 날 길바닥에 나 앉았다는데 어느 애미가 매몰차게 내치겠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짠해져서 부랴부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 얹어 먹으면서도 맛있다. 엄마 밥이 최고다. 하며 허겁지겁 먹는 아들을 보며 저는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더 퍼 담아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밥그릇에 담긴 게 제 노후를 갉아먹을 독이었다는 것을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치는 보지만 할 말은 하겠다는 그 표정. 어머님, 저희가 짐이 좀 많아서요. 민준이 책도 많고 옷도 많아서 죄송하지만 안방을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베란다 옆 작은 방 쓰셔도 되잖아요. 민준이도 넓은 데서 자야 하고.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은 제 명예입니다. 제가 평생 파출부, 식당 설거지해 가며 마련한 제 성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 안방은 저와 남편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것도 얹혀 살러 들어온 주제에 주인에게 방을 내달라니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제 다리에 매달려 할머니 나 졸려 하며 눈을 비비는 손주를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내가 짐 옮기마. 저는 그날 밤 쫓겨나듯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사진, 제 옷까지 30년 된 자개장 그 모든 것을 안방에 두고 이불 한 채만 달랑 들고 북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좁은 방바닥에 누우니 다리를 뻗을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방에서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여기 침대 푹신하다. 역시 넓으니까 좋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래, 딱 3개월이다. 금방 나갈 거니까. 내 새끼들 편하면 됐지. 내가 참자.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선택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첫 단추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림살이는 점점 늘어나 거실을 잠식해 갔고 저는 제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제 손목에는 파스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엄마 덕분에 편하게 회사 다닌다는 아들의 빈말 한마디에 또 바보처럼 웃으며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선물해줬던 3돈짜리 금목걸이와 쌍가락지를 꺼내보려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폐물함을 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며 남편을 추억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반지도 심지어 돌반지 모아둔 것까지 싹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 폐물함 못 봤니? 거기 있던 금부치가 다 없어졌어. 아들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급해서 팔았다고. 어차피 엄마 차지도 않고 장롱에만 처박아 둔 거잖아. 똥 되느니 내가 쓰는 게 낫지.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잖아. 왜 사람을 도둑 취급해? 기가 막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어미의 추억을 팔아먹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요. 그게 어떤 건데? 내 아빠 유품이나 다름없는 건데. 제가 주저앉아 우는데도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더군요. 어머님, 애아빠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가족끼리 내거가 어디 있어요. 너무 야박하시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 손주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조퇴시키고 집에 일찍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녀석이 집에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내용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야, 김대리. 그거 확실해? 상장 폐지라니? 내 돈 3억이 다 들어갔는데 장난해? 저는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코인인지 주식인지 한 것에 몰래 투자했다가 휴지 조각으로 날린 것이었습니다. 금부치를 훔쳐간 것도 도박 빚을 메꾸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몰라. 엄마는 아직 몰라. 알면 기절해서 쓰러질걸? 일단 여기서 버텨야지 어쩌냐. 엄마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엄마 죽으면 나 줄 거 아니야? 미리 좀 당겨 쓰겠다는데 뭐 어때? 아내가 엄마 좀 잘 구슬려 보겠대. 노인네가 손주라면 끔찍하니까 애 핑계 대면 금방 넘어오겠지. 일단 대출 받아서 코인 물타기 좀 하고 한 방 터지면 갚으면 되잖아. 방문 밖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부모가 아닌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니요. 놈들은 갈 곳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 이 아파트마저 꿀꺽 삼키려고 기생충처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제 죽음을 전제로 유산을 계산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애가 열이 나서 내가 반차 쓰고 왔지. 아참, 엄마,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민준이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좀 힘들어서. 아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리석은 김영숙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속에 감추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니? 일단 밥부터 먹자.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추억을 팔아먹고 내 등을 쳐먹겠다면 나는 네가 딛고 있는 그 땅을 아예 없애주마. 아들의 그 끔찍한 통화 내용을 엿들은 날 저는 방문 앞에서 꼬박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녀석들이 갈 곳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들어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저는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야겠는데 타이밍을 못 잡는 눈치였죠. 제가 먼저 고기 반찬을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까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요즘 뉴스 보니까 대출 이자도 오르고 다들 죽겠다고 난리던데 너희는 괜찮은 거니? 멍석을 깔아주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엄마 죽겠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많고 민준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대출은 막혔고 엄마 혹시 이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알아보면 안 될까? 내가 이자는 꼬박꼬박 낼게. 뻔뻔한 그 낯짝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전세금 날린 얘기는 쏙 빼놓고 손주 핑계를 대며 제 집을 노리는 그 모습. 저는 짐짓 놀란 척하다가 인해인자한 어머니의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럴까? 그래,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내가 알기로 요즘 노인들 담보대출은 규제가 심해서 심사 기간이 좀 걸린다더라.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봐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진짜? 엄마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아들은 뜰 듯이 기뻐하며 며느리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성공했다. 노인네 낚았다는 승리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오고 아들은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친절을 받아주며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 진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은 소문이 날까봐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가야 하는 옆 동네 부동산들을 돌았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들의 그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장님, 금매로 내놓을게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좋은 아파트를 왜 이렇게 헐값에 파세요? 5천이면 큰돈인데. 이민 가요.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았다고 빨리 들어와서 같이 살자네요. 비행기표 끊어놔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팔아야 해요. 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짓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돈 5천만 원?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떼어내는 수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가격을 낮추니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였습니다. 집을 보여주기로 한 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친구들과 온천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우게 했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보며 집이 참 관리가 잘 됐네요. 햇살도 좋고요라며 행복해하는 예비 신부를 보며 저는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도인 김영숙, 계약서에 찍힌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식에게 헌신했던 호구 김영숙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저 철없는 것들을 집 밖으로 유인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기로 한 날짜,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어떻게 집 밖으로 빼내느냐였습니다. 잠깐 마트 보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었죠. 최소한 1박 2일은 비워줘야 이삿짐을 빼고 잠적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밑밥을 깔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지훈아, 아가야, 너희 요즘 고생이 많지? 내가 갯돈 탄 게 좀 있는데 이번 주말에 너희 셋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강원도에 좋은 리조트가 있다던데 내가 50만 원 보태줄 테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푹 쉬다 와. 현금 50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엔 어머님 돈 아껴 쓰세요라며 잔소리하던 며느리가 덥석 돈 봉투를 챙기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진짜요?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가고 싶었는데. 근데 어머님은요? 같이 안 가세요?
아유, 나는 됐다. 허리도 쑤시고 친구들이랑 찜질방이나 갈란다. 너희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손주 녀석 바다 구경도 좀 시켜주고. 엄마 최고. 알았어. 우리 잘 다녀올게. 아들은 신이 나서 춤이라도 칠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50만 원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퇴직금이자 마지막 이별 선물이라는 것을요. 금요일 오후 아들이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들은 캐리어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손주에게 선글라스까지 씌우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푹 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베란다 틈새로 아들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입니다. 바로 올라오세요. 단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센터 사다리 차가 굉음을 내며 올라왔습니다. 건장한 인부 4명이 들이닥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제 옷가방과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통장만 챙겨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모님, 이 짐들은 어디로 갈까요? 포장이사죠? 작업 반장님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부 폐기입니다. 네, 전부 다요. 이 냉장고랑 소파는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숟가락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버려주세요. 특히 저 안방에 있는 킹사이즈 침대랑 화장대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골프채 세트. 그것들부터 제일 먼저 창밖으로 던져주세요. 반장님은 의아해했지만 제 눈빛이 워낙 확고했기에 군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아들이 그토록 아끼던 한정판 건담 프라모델이 박스째 쓰레기 트럭으로 던져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방 좁으니까 이거 버려요. 라며 제 자개장을 버리게 하고 들여놨던 그 비싼 수입 화장대. 그것도 사다리차에 실려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30년 묵은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집 밖으로 사라질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에는 아들과의 추억이 묻어 있어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 첫 월급 탔다고 사왔던 내복.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 그 추억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면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30평 아파트는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와 벽에 걸린 못자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 하지만 제 손끝에 닿은 그 차가움은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도 저도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 1234에서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차단은 나중에 하자. 녀석들이 돌아와서 당황해할 그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 번은 들어줘야 예의 아니겠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기다리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상가, 2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 그리고 제 손에는 작은 쌍안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처럼 보였겠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익숙한 아들의 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표정은 꽤나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휘파람을 불었고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는 강원도 특산물 쇼핑백을, 다른 한 손에는 잠든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기고 온 그들의 얼굴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는 건 불과 5분 뒤였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702호 김지훈, 지금 귀가했습니다. 올라가세요. 라고 적힌 문자였죠. 그러자 아파트 단지 화단 뒤편,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려 먹잇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코인 투자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청소하다 아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구겨진 차용증. 신체 포기각서라는 끔찍한 단어가 적힌 그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제가 친절하게 제보를 해두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6시 김지훈이 집에 현금을 들고 있을 테니 받으러 오라고 말이죠. 쌍안경 너머로 7층 복도 창문에 센서 등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익숙하게 버튼을 누르는 손짓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띠리릭 하고 열려야 할 문이었지만 삐비빅.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누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삐비빅. 당연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숫자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아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녀석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엄마, 안에 있어? 문이 왜 안 열려? 엄마. 옆에 있던 며느리도 짜증난 표정으로 초인종을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복도에 들이닥쳤습니다. 센서 등이 다시 켜지며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앞에는 굳게 닫힌 철문, 뒤에는 빚을 받으러 온 저승사자들. 완벽한 도가내 주였습니다. 김지훈 씨, 전화는 피하더니 여기서 딱 마주치네. 아, 아니, 그게 형님들이 여기 어떻게. 거구의 남자가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주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현관문을 미친 듯이 발로 찼습니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엄마.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설령 열린다 해도 그들이 마주할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텅 빈 시멘트 바닥뿐이겠죠.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그 지옥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 쓴 에스프레소가 그날따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자 성질 급한 빚쟁이들이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나 봅니다. 비켜. 이 새끼가 안에서 딴짓하기 전에 따버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위잉 마이너스하고 드릴 돌아가는 굉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들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문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문만 열리면 엄마가 있다.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고불고 매달려서라도 5천만 원만, 아니 1천만 원이라도 급하게 융통해달라고 하자. 엄마는 죽으나 사나 내 편이니까. 잠시 후 철컹하고 도어락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힘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등 떠밀려 집 안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어디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그를 반긴 건 늘 맡아오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 그리고 텅 비어버린 공간이 주는 기괴한 적막함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자개장도 아들이 탐내던 65인치 TV도 며느리가 어머님 허리 아프시죠 라며 사놓고 본인들이 쓰던 안마의자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굴러다니는 회색 먼지 뭉치와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네모난 자국들 뿐. 이게 뭐야? 엄마? 여보? 아들의 목소리가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오빠! 이게 다 뭐야? 짐이 다 어디 갔어? 내 명품 가방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내 폐물은?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녀가 하이힐도 벗지 못한 채 안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지만 그곳 역시 황량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아기 장난감 하나,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은 그 적막한 공간. 그제야 아들 부부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대청소 날 쓸려나간 묵은 쓰레기였다는 사실을요. 뒤따라 들어온 사채업자들의 표정도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텅 빈 집을 둘러보더니 아들의 멱살을 잡아 거실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김지훈, 너네 엄마 부자라며? 집 담보 대출 받아 준다며? 이거 뭐야? 야반도주 했잖아. 너 우리 데리고 장난치냐? 이거 완전 빈집털이범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분명히 여행 간다고. 아들은 텅 빈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쌍안경 렌즈 너머로 녀석의 절망적인 표정이 아주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집이 그들에게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징. 카페 테이블 위에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4글자가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철렁했을 그 이름이 지금은 마치 사형수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떨림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짐 다 어디 갔어? 왜 다 텅 비었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패닉으로 뒤섞여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 비명소리 뒤편으로 며느리의 통곡 소리와 빚쟁이들의 욕설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7층 불 켜진 그 거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왜 그리 놀라니? 다 버렸다. 뭐? 버려? 그 비싼 걸 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지금 어디냐고? 빚쟁이들이 와서 나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엄마가 불렀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알고 있다. 내가 불렀으니까.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차용증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 내가 다 봤다. 아들의 숨소리가 턱 하고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막을 뚫고 저는 준비해둔 비수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꽂아 넣었습니다. 내 30년 된 금목걸이 훔쳐간 것도 너였고 전세금 3억 날려먹고 들어와서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모의한 것도 다 들었다. 내가 늙어서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너희들이 안방에서 낄낄거리며 노인네 언제 죽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내 귀엔 천둥보다 크게 들리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선수 좀 쳤다. 집은 팔았다. 금매로 내놨더니 금방 나가더구나. 잔금까지 다 치렀고 새 주인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내일부터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지훈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이제 내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다. 남의 집이다. 집을 팔았다고?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아들의 절규에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는 가장 아니냐? 내 처자식 건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더니 꼴 좋다. 내 노후 자금, 내 추억, 내 인생 내가 다 갉아먹으려 했지. 그래서 나도 너를 내 인생에서 도려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를 봐라. 흰 봉투 하나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제가 덩그러니 남겨둔 흰 봉투 하나. 아들은 아마 그 속에 수표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엄마, 이게 뭐야? 소송이라니. 봉투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부양료 청구 소송 소장과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너희 식구 밥 해먹이고 애 봐주고 빨래해준 노동비다. 내가 훔쳐간 내 금부치갑, 내가 날린 전세금에 대한 죗값까지 법대로 청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네 아비한테 했던 짓 나는 못 잊는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주거 침입이랑 절도죄로 경찰 부를 거다. 잘 살아라, 남처럼. 엄마, 잘못했어. 엄마. 저는 아들의 마지막 애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정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제 가슴 속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도 함께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다시 7층을 확인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 나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손주는 뭣도 모르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치워지는 과정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영숙으로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시리고 또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련 없이 택시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마당이 있는 아담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뜯어 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배웁니다. 평생 밥주걱만 쥐었던 제 손에 붓을 들려주니 처음엔 어색해서 손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캔버스에 색을 칠할 때마다 제 잿빛이었던 인생에도 하나둘씩 고운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아 요즘은 사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가끔 밤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독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애미가 자식한테 소송까지 걸고 야반도주를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징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 컸지요. 내 새끼 기죽으면 안 된다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잘못을 해도 감싸기만 했던 제 어리석음이 녀석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년 전 남편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아비가 죽었는데도 녀석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발인 날 아침에야 잠깐 들러서 향 한 번 피우고는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엄마, 나 바빠서 가봐야 해. 조의금 정산은 나중에 알려줘. 그 말을 남기고 쌩하니 돌아선 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상복을 입은 채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놈에게 부모는 그저 짐이거나 지갑일 뿐이라는 걸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어떻게든 끼고 살아보려 했는데 결국 제 목숨줄인 집까지 노리는 걸 보고서야 저는 비로소 녀석의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하실 아들 소식 저도 건너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무섭더군요. 그날 쫓겨난 아들은 결국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퇴직금마저 사채빚 갚는데 몽땅 털어넣고 지금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띠고 있답니다. 며느리요? 빈털털이랑은 못 산다며 아들이 망하자마자 이혼 서류 던지고 손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답니다. 가끔 아들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물론 저는 번호를 바꿨으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듣겠지요. 녀석은 지금쯤 차가운 고시원 방바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가 든든한 언덕이었을 때 감사할 줄 몰랐던 대가를 이제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생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김영숙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제 통장에는 집을 판 돈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도 갈 생각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인생, 이제부터 진짜 황금기니까요.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노후 보험도 아닙니다. 다 컸으면 둥지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내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다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배불러야 자식도 보이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네요. 오늘 저녁엔 싱싱한 회 한 접시 사다가 저를 위해 근사한 저녁상을 차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 같던 과거를 끊어내고 비로소 행복을 찾은 여자 김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